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유족석 한쪽 조문객의 물결이 잠시 비어있던 틈이었다. 지우는 누군가 옆에 앉는 기척을 느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분향을 마친 뒤부터 머릿속이 이상하게 멍했고 아내의 손조차 차갑게만 느껴졌다. 지우 씨, 혼자 있었네요. 수진이었다. 장례 내내 가장 말이 없던 사람. 울지도 웃지도 않고 조용히 움직이기만 하던 사람. 지우는 고개를 돌려 조용히 인사했다. 처형도 잠시 나와 계셨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옆에 앉았다. 손에 들린 물컵은 거의 비어 있었고 입술엔 말이 맴도는 듯한 느낌만 감돌았다. 가족인데 왠지 가족 아닌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나는 자꾸 멀찍이 서 있게 되네요. 지우는 그 말에 한참 대답하지 않았다. 사위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뭔가 빌린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했다. 저도 그래요. 형식적인 문상보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컵을 만지작거렸다. 아버지가 요즘 들어 자꾸 제 얘기를 꺼내셨다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더 이상하네요. 살아 계실 땐 그렇게 무심하시더니. 지우는 옆을 바라보았다. 수진의 눈가엔 눈물이 고이지 않았지만 목소리 어딘가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처형한텐 어떤 아버지셨어요? 어색했어요. 불편하기도 하고. 근데 이상하죠. 지금은 그냥 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에요. 그런 감정 예고 없이 훅 오더라고요.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지는 그 고개 끄덕임 하나에 더 많은 말을 건넸다. 지우 씨는 그럴 땐 어쩌죠?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올 땐 그냥 맥주 한 잔 해요. 누가 들어주지 않아도 그냥 맥주 마시다 보면 잠깐이라도 멈추더라고요. 수진이 작게 웃었다. 그 말 되게 좋네요. 같이 한 잔 해요. 지금 말고 오늘 끝나고 조용한 데서. 그 말은 제안 같았지만 부탁에 가까웠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형이지만 오늘만큼은 그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다. 누군가에게 가까워지는 데 필요한 건 긴 시간이 아니라 때론 같이 앉아있는 단 몇 분, 그 몇 마디면 충분했다. 장례식장은 여전히 흐릿한 조명 아래 놓여 있었고 조용한 음악이 울렸다. 하지만 지우는 지금 자신이 있는 이 공간보다 곧 마주할 그 조용한 맥주 한 잔의 자리를 더 또렷하게 떠올리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늘 조금 허무하다. 사람들은 빠르게 흩어지고 눈물도 제자리를 잃는다. 지우는 조용히 주차장으로 걸어나가며 짧게 숨을 들이켰다. 그때 옆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지우 씨도 그냥 바로 가는 길이에요. 고개를 돌리자 수진이 있었다. 지친 얼굴의 화장은 지워졌고 검은 정장엔 먼지가 앉아 있었다. 예, 어쩌다 보니.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수진 처형은요? 나도요.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었네요. 잠시 시선이 어긋났다. 서로 말없이 몇 걸음을 더 걸었다. 저쪽에 아는 호프집이 하나 있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조용하고 술도 괜찮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요. 오늘은 혼자 있기 싫네요. 술집은 다행히 조용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아 생맥주 2잔을 시켰다. 수지는 맥주잔을 가만히 바라보다 말했다. 사람 참 이상하죠. 낮에는 그렇게 울고 밤 되니까 또 외롭고. 네, 저도 그래요. 이럴 줄은 몰랐는데. 지우 씨는 착하네요. 수지는 잔을 들어 올리며 말을 이었다. 그런 말 원래 안 하는데 오늘은 그냥 말이 나와요. 지우는 웃지도 못하고 눈을 피했다. 그녀는 지우의 표정을 가만히 바라봤다. 집엔 가기 싫은 거예요. 그 질문은 담백했지만 지우는 잠깐 멈칫했다. 그냥 정리 안 된 느낌이랄까. 수진 처형도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누구든 옆에 있어줬으면 했어요. 그녀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가 다시 지우를 바라보았다. 근데 말이죠. 신기해요. 지우 씨랑은 어색하지가 않아서. 둘 다 잔을 비우고 다시 채웠다. 말수가 줄었고 침묵이 길어졌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지우 씨. 네. 그냥 오늘만 같이 있어 줄래요? 동생은 어차피 엄마 모시고 시골에 갔잖아요.
그 말은 한참 동안 공기 중에 떠 있었다. 지훈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네, 좋아요. 모텔 앞에서 둘은 걸음을 멈췄다. 간판 불빛은 희미했고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있었다. 수진이 문 앞에서 지우를 바라봤다. 말없이. 지우도 눈을 맞췄다. 말이 필요 없었다. 고개를 작게 끄덕였고 수진은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적막했고 좁은 복도는 낯설었지만 두 사람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무슨 말을 할지 몰라 입을 다문 채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수진이 먼저 말했다. 내가 먼저 말할게요. 이건 그냥 오늘, 이 밤에 묻어버릴 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 알겠어요. 저도 절대.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바라봤다. 처형 정말 괜찮겠어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나중에 생각할래요. 지금은 그냥 외로워서 그래요. 그녀는 침대 곁에 천천히 앉았고 지훈은 따라가며 시선을 떨궜다. 시간은 말없이 흘렀고 무언가 시작되었다. 새벽녘 수지는 침대맡에 앉아 지우를 바라봤다. 지우 씨. 네. 이 밤은 있는 거예요. 우리 둘만 아는 거로.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건 실수도 후회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필요했잖아요. 그런 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수진의 말이 전부였고 그 안에 모든 설명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겠지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지후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가 저장되지 않은 채 조용히 진동으로 들어왔다. 그는 두어 번 화면을 보다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지후 씨, 저예요. 수진. 아, 네, 처형. 혹시 오늘 점심시간 좀 돼요? 지훈은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것처럼 숨이 막혔다. 한동안 생각나지 않던 그 밤이 그 목소리 한 줄에 무너져 내렸다. 근처 괜찮은 카페가 있어서요. 사람도 없고 조용하고. 수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담담히 말했다. 딱 30분이면 돼요. 부담 갖지 마요. 그는 결국 나갔다. 점심시간. 도심 외곽 작은 골목 안 카페. 낮은 조명 아래 앉은 수지는 그날 밤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하지만 웃을 때 눈매가 조용히 접히는 모습은 여전히 같았다. 앉아요. 그녀는 커피를 반쯤 비운 채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다. 바빴어요? 아니요, 그냥 좀 생각이 많았어요. 지우 씨는 원래 그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나요? 그 말에 지우는 웃음이 새어나왔다. 처형도 꽤 직설적이시네요. 그날 이후로 아무 말 없이 사라졌잖아요. 수지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가 돌아왔다. 난 조금 서운했어요. 그냥 없던 일이었다는 듯이. 지우는 말없이 커피잔을 들었다. 잔 끝이 살짝 떨렸고 그 떨림을 감추듯 급히 입에 가져갔다. 처형, 그날 우리가 한 일이. 지우 씨. 수지는 그를 막았다. 그런 얘기하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난 그냥 지금처럼 괜찮은 사람 하나쯤 있었으면 해서. 그런데 그게 하필 저였다고? 수진이 먼저 말을 끊었다. 우리 관계 같은 거 이름 붙이지 말아요. 그냥 그날 잠깐 바람 쐰 거예요. 지훈은 말없이 수진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있었다. 상처받지 않으려는 의지, 외로움을 버티는 방식 같은 것. 그래도 죄책감은 들어요. 지우 씨가 죄책감 느낄 일이라면 난 더 해야겠죠. 수지는 천천히 웃었다. 근데요, 누구한테도 안 들키면 돼요. 사람 마음이란 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지훈은 그 말에 어쩔 줄 몰랐다. 그녀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걸까? 아니면 아무렇지 않은 척을 오래 해온 걸까? 나는요, 지우 씨가 편했어요. 우리 가족 중엔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수지는 컵받침을 들고 손가락으로 천천히 돌리며 말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도 문득문득 생각났어요. 그 밤, 그 공기, 그 말 없는 눈빛. 지훈은 무언가 할 말을 삼켰다. 그녀는 더 이상 무너지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도리어 단단했다. 그 단단함이 지후의 불안을 자극했다. 처형은 후회 안 해요. 그 질문에 수지는 잠시 시선을 떨구었다가 고개를 들었다.
후회요? 글쎄요. 살면서 그런 일 하나쯤은 있는 거 아닌가요? 지훈은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수진의 말은 자신을 변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이 관계의 감정을 정리해두고 있었다. 지우만 혼자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근데 왜 날 불렀어요? 수진은 웃었다. 그냥 또 보고 싶어서요. 보고 싶으면 보면 되잖아요. 그 말이 너무 간단해서 도리어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또 봐요, 지우 씨. 다음엔 더 조용한 데서. 그녀가 나간 자리에 앉아있던 지우는 한참 동안 커피를 바라봤다. 식은 커피는 그대로였고 심장은 조용히 뛰고 있었다. 서영이 아니라 수진이라는 이름이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뚜렷하게 불렸다. 언니 또 온대? 지우가 부엌에서 물을 따르던 중 아내 서연이 거실에서 소파에 기대며 물었다. 응, 점심쯤에 들른다고 했어. 지우는 짧게 대답하고 냉장고 문을 닫았다. 요즘 수지는 예전보다 더 자주 이 집을 찾고 있었다. 대단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다. 찬밥 먹는 게 쉬어서라거나 동생 얼굴 좀 보려고 같은 말로 툭툭 들어왔다. 하지만 정작 서연보다 지우와 눈이 먼저 마주치는 일이 많았다. 지우 씨, 이거 괜찮아요? 그거 좀 더 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럼 간장 조금만. 수지는 자연스럽게 주방을 오갔고 지우는 고개를 들 때마다 눈길이 먼저 수진을 찾는 자신을 느끼곤 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들은 너무도 쉽게 마주쳤다. 너무도 쉽게 말도 나눴다. 어느 주말 오후 간단한 가족 모임이 있었다. 수진과 서연 그리고 지후. 셋이서 달볶음탕을 먹으며 맥주를 한두 잔 나누던 자리. 요즘 언니랑 당신 왜 이렇게 잘 맞아? 서연의 말에 지후는 젓가락을 멈췄다. 수진은 웃으며 콜라를 따랐다. 왜 질투하게? 수진이 장난스럽게 말을 받자 서연은 코웃음을 쳤다. 언니가 워낙 말이 없었잖아. 근데 요즘엔 지후랑만 얘기를 하더라고. 난 뭐 집안의 투명인간인 줄. 말 되는 사람하고만 말하는 거야. 수진이 그렇게 말하자 지우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그 순간 땀 한 줄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서연은 눈치채지 못한 듯 다시 닭을 집었다. 지우는 숨을 고르며 맥주를 마셨고 수진은 아무 일 없는 듯 리모컨을 들어 TV 채널을 돌렸다. 우리 셋이 모이니까 너무 좋다. 서연이 말했다. 어릴 땐 언니가 무섭기만 했는데 요즘엔 그냥 든든해. 그 말에 수진은 잠시 미소 지었지만 눈이 지후를 향했다. 지후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든든해야지. 내가 언니니까. 수진은 그렇게 말하며 닭다리를 한 입 물었다. 그날 밤 서연이 먼저 잠이 들고 난 뒤였다. 지후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때 조용히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이어 부엌 쪽에서 컵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수진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이 집이 낯설지 않은 사람처럼 컵에 물을 따라 들었다. 앉아요? 네, 좀 더워서요. 에어컨 틀었어요? 꺼졌더라고요. 그냥 잠깐 나왔어요. 수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둘 사이엔 몇 걸음 거리에 공백이 있었지만 공기의 밀도는 빠르게 차올랐다. 오늘 내가 좀 과했죠. 아니에요. 가족끼리 뭐. 지후는 억지로 웃었다. 다만 아내가 그런 말 하니까 그런 말이 뭐요? 수지는 컵을 내려놓으며 그를 바라봤다. 잘 맞는다. 말 통한다. 든든하다. 그게 다 죄가 되는 말이에요. 지후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수진의 눈동자엔 억누른 감정과 말하지 못한 외로움이 고여 있었다. 지후 씨. 네. 이 관계에 이름 붙이지 말자고 했던 거 기억하죠? 기억해요. 근데 이름이 없다고 해서 감정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후는 숨을 삼켰다. 수지는 더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일어났고 컵을 싱크대에 놓은 뒤 지후의 옆을 지나며 짧게 속삭였다. 다음엔 내가 먼저 연락할게요. 그리고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조용히 돌아갔다. 그 소리에 지후는 오래도록 등을 기대지 못했다. 새벽 1시 18분. 침실은 조용했고 아이의 호흡 소리만이 귓가를 간지렸다. 지후는 눈을 떴다. 그리고 가만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알림 한 줄.
지금 나와요. 딱 5글자였다. 하지만 그 5글자의 지후의 몸은 망설임 없이 반응했다. 양말부터 챙기고 바지 단추를 조심스럽게 잠그고 문고리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손잡이를 돌렸다. 현관을 나서기까지 단 3분. 이제는 이 모든 게 숙련된 절차처럼 느껴졌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며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이건 분명 미친 짓이야. 하지만 어느새 도착한 모텔 앞. 하얀 외투를 입고 서 있는 수진의 뒷모습을 본 순간 그 모든 자기 합리는 스르륵 무너졌다. 그녀가 먼저 고개를 돌렸다. 눈빛은 차분했고 입가엔 작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지금쯤이면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늦을까봐 좀 달렸어요. 수지는 익숙한 듯 카드키를 꺼내 들었다. 205호예요. 지난번 그 방.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복도를 지나 문을 열고 들어섰다. 낮은 조명, 짧은 숨소리,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있었다. 지훈은 안으로 들어서며 긴 숨을 내쉬었다. 수지는 그의 옷깃을 살짝 펴주며 말했다. 요즘 이 시간만 기다리게 돼요. 낮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지내는데 밤만 되면 심장이 두근거리거든요. 그녀의 손이 천천히 지후의 손을 찾았다. 지후는 그 손을 붙잡으며 고개를 떨궜다. 처형 우리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그 말 처음 들은 날도 들었고 오늘도 듣네요. 수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서요? 이제 멈출 수 있어요? 지후는 대답하지 못했다. 멈추기엔 이미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의 손, 그녀의 눈빛, 그녀의 시간. 우린 숨기는 법을 배웠잖아요. 수지는 이불 가장자리를 매만지며 말을 이었다. 서연이 눈치 못 채는 것도 익숙해졌고 당신은 핑계대는 것도 능숙해졌고 말하지 마요. 지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지금 당신 말 듣고 있으면 내가 진짜 나쁜 사람 같아서. 지후 씨. 수진이 조용히 그의 얼굴을 감쌌다. 나쁜 짓은 나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짊어지지 말아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위로처럼 들렸는지 지후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녀에게 기대어 고개를 기댔다. 한참 후 수지는 침대맡 테이블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알람을 맞췄다. 3시 40분. 그는 늘 4시 전에 집에 돌아가야 했다. 그들은 알람 소리보다 먼저 일어났고 서로에게 눈빛 한 번, 고개 한 번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같이 나갈래요? 아니요. 먼저 나가요. 나중에 나갈게요. 그럼 다음은? 내가 연락할게요. 지후는 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셔츠 단추를 확인했고 손목 시계를 다시 채웠다. 집에 도착하면 신발 소리는 멀리서부터 조용히 죽이고 손등으로 입냄새를 지우고 이불 속에 조용히 몸을 밀어 넣는다. 그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때쯤 부엌에선 커피포트가 켜지고 아내의 발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 순간 그는 다시 가족의 옷을 입는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수진만은 알고 있다. 그 옷 아래 숨겨진 비밀스러운 슬과 그 속에 중독되어가는 감정을. 수진은 며칠 전부터 아침마다 속이 미묘하게 불편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피곤해서, 날씨 탓으로. 하지만 두통, 메스꺼움, 이상한 피곤함이 반복되자 결국 병원으로 향했다. 하얀 벽, 어색한 초음파 소리. 의사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짧고 단호했다. 임신 맞습니다. 지금 6주 정도예요. 수지는 말을 잃었다. 잠깐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한 번도 어떤 가능성도 계산하지 않았던 일. 하지만 지금은 뱃속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생명이 자신을 이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지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평소보다 조용했고 수지는 차가운 음료수를 들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지후 씨, 나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지후는 순간 무슨 말인지 몰라 되물었다. 무슨 병원이요? 어디 아픈 건 아니죠? 아이 생겼어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수화기 너머의 공기가 확 변했다. 지후는 말을 잃은 듯 조용했고 수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6주. 병원에서는 조심하라더라고요. 근데 나 낳고 싶어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처형 진짜예요? 응.
지우 씨 걱정할까봐 망설였는데 이건 내가 결정해야 할 문제 같아서. 지우는 말없이 숨을 삼켰다. 핸드폰을 쥔 손에 땀이 고였고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내가 뭘 하면 돼요? 책임질게요. 처형 혼자 그럴 순 없어요. 아니요.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 혼자 할 거예요. 책임 묻지 않을게요. 이 관계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아이는 괜찮아요. 그 아이는 내가 원한 거예요. 지우 씨는 그냥 나 몰랐다고 해도 돼요.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지는 그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동시에 더 큰 감정을 씌웠다. 며칠 후 수지는 집에 조용히 머물렀고 서연은 그런 언니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언니,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서연은 밥을 먹다 말고 물었다. 그냥 조금 피곤해서. 수지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멀리서 걸려온 바람처럼 희미했다. 우리끼리 밥 먹는 것도 오랜만인데 예전 같지 않다. 언니 말이 너무 없잖아. 서연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 어딘가에 작은 의심이 스쳤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밥만 먹었고 젓가락 소리만 남았다. 그날 밤 지우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다. 방 안은 조용했고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서연이 머리를 감고 나오며 물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피곤해서요. 지우는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은 요동치고 있었다. 수진의 말이 떠올랐다. 책임 묻지 않을게요. 그 단어가 그토록 무거울 줄 몰랐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 사이로 수진의 말이 다시 스쳤다. 혼자 키울 거예요. 그 아이한테 나는 그냥 엄마로 남을게요. 지우는 그 말이 무서웠다. 너무 조용해서, 너무 완벽해서. 도리어 그 결심이 자신을 더 죄인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연의 눈빛이 점점 수진을 멀리서 바라보는 느낌이 들어가고 있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직감은 침묵보다 빠르게 자란다. 그 이상한 기운이 지금 이 집안의 공기를 서서히 바꾸고 있었다. 저녁 식사는 평온하게 시작됐다. 잡채를 나르던 어머니가, 김치를 덜어주던 서연이, 맥주를 따르던 지우까지 모두 익숙한 움직임으로 각자의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 조용한 평온 위로 수진의 목소리가 떨어졌다. 나 잠깐 만났던 사람이 있었어. 지금은 헤어졌고, 근데 아이가 생겼어. 젓가락을 들던 손들이 동시에 멈췄다. 서연은 그릇을 내려놓은 채 수진을 바라보았고,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물잔을 들었다. 뭐라고? 어머니가 어딘가 허공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물었다. 목소리는 낮았고 다소 떨렸다. 아이 생겼다고. 병원에서 확인했어. 혼자 키우려 해. 책임은 나 혼자 지면 돼.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잠시 수진을 보다가 눈을 피했고 지우는 천천히 물을 마셨다. 컵 안에 물이 자꾸만 흔들리는 게 손이 떨리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 사람은 연락돼.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연락 안 해. 그리고 연락할 생각도 없어. 내가 원해서 나는 거야. 서연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언니 혼자 괜찮겠어.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혼자서 잘 키우고 있잖아. 나도 내 아이 그렇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말은 단호했지만 표정은 어딘가 슬펐다. 하지만 누구도 다시 되묻지 않았다. 오히려 수진의 결심에 눌린 듯 모두가 고개만 끄덕였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숨은 얕고 눈빛은 탁했다. 수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지만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식사 시간은 조용히 마무리됐다. 하지만 그날 이후 가족들 사이에 작지만 명확한 균열이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시작은 수진의 뱃속에 자라고 있었다.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아파트. 방 2개, 거실 하나. 수진은 이곳을 아이와 함께할 집이라고 불렀다. 창밖에는 작은 놀이터가 있었고 부엌 창가엔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예쁘다, 언니. 서연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말했다. 지우는 뒤따라 들어오며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닫았다. 집들이 겸 첫 방문이었다. 서연은 분유 상자와 작은 손수건, 젖병 세트를 꺼내며 말했다.
이거 다 내가 안 쓰는 거 챙겨온 거야. 새 거야. 안심해. 수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나 혼자 시작하려니까 막상 뭘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 거실 한쪽 벽에 붙박이장을 두고 작은 테이블과 아기용 침대를 마련한 방. 수지는 방 문을 열며 말했다. 여기가 아이랑 함께 잘 방이야. 밤에 울어도 바로 안아줄 수 있게 침대 옆에 소파 놓으려고. 지훈은 그 방을 오래 바라봤다. 특별할 것 없는 구조였지만 침대와 소파 사이의 거리,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 커튼의 주름 하나까지도 유난히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수지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애써 자연스럽게 말했다. 혼자서라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무섭긴 한데 이상하게 용기가 나. 서연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언니 혼자 아니야. 나 자주 올게. 아기 태어나면 나만큼 아끼는 사람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수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지훈은 물컵을 들어 입을 적셨다.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방이 그냥 누군가의 방이 아니라 자신의 흔적이 남을 수도 있는 공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돌아가는 차 안.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진짜 잘 도와줘야겠다. 언니, 생각보다 외로워 보여. 지훈은 짧게 대답했다. 응.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남은 건 수진의 말보다 소파 옆에 반듯하게 접힌 아기 이불 한 장이었다. 서연은 평소보다 피곤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지후, 나 오늘은 언니 집 못할 것 같아. 갑자기 일이 생겨서 당신 혼자 좀 다녀와 줘. 지훈은 알겠다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상할 것도 없는 상황이었다. 아니,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수진의 집 초인종을 누르기 전 그는 한참을 현관 앞에서 서성였다. 문이 열리자 수진은 평소보다 더 조용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집 안은 적당히 따뜻했고 작은 탁자 위엔 유자차가 김을 피우고 있었다. 혼자 와줘서 고마워요. 수진이 컵을 내밀며 말했다. 지훈은 받아들고 자리에 앉으며 작게 웃었다. 괜찮아요. 여기 오는 게 어색하진 않네요. 그쵸. 이상하게 이젠 여기가 당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수진은 말끝을 흐리며 배를 한번 쓰다듬었다. 몸에 딱 붙는 니트 위로 불룩해진 배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훈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작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수진의 배에 올려두었다. 수진은 그의 손길에 미세하게 눈을 감았다. 기분 좋은 온기가 배를 타고 전해졌고 그 짧은 침묵은 오히려 말보다 명확한 감정이었다. 지후의 손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아직 당신 거라 생각해도 돼요? 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맑았다. 질문이라기보다 조용한 확인처럼 들렸다. 지후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몸을 기울였다. 그의 입술이 수진의 입술에 닿을 때 두 사람 사이에 있던 마지막 거리마저 사라졌다. 말도 생각도 이름도 잠시 잊혔다. 단지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했다. 한참 후 수진이 먼저 몸을 살짝 떼며 말했다. 그냥 가끔은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내가 뭘 더 원하지는 않아요. 그냥 당신이 이 아이를 잠깐이라도 진심으로 바라봐 줬으면 했어요. 지훈은 다시 한번 수진의 배에 손을 얹었다. 나 요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죠. 거실로 옮겨 앉은 두 사람은 조용히 TV를 켰다. 아무것도 재생되지 않는 검은 화면 앞에서 그들은 말없이 시간을 보냈다. 가끔 시계 소리만이 흐르고 수지는 커피를 데우기 위해 부엌에 다녀왔다. 아직 아무도 모르죠? 지우가 물었다. 응. 엄마도 그냥 혼자 키우겠다는 말에 더는 묻지 않아요. 서연도. 지후는 끝맺지 못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 애는 아직도 내가 그저 외로운 언니라고만 생각해요. 미안하지만 난 그 착각이 좀 더 오래 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훈은 말없이 무릎 위에 손을 포개며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봤다. 서로를 오래 들여다보다 지우가 입을 열었다. 그날 이후 난 우리가 멈출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우린 멈출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적이 흐른 뒤 수진이 덧붙였다. 서연이 오지 않은 하루였는데
오늘은 너무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기억에. 지우는 시계를 힐끗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갈게요. 오늘은 진짜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는 그를 바라보며 수지는 짧게 말했다. 다음엔 내가 먼저 불러도 돼요? 지우는 문을 열며 대답했다. 이미 그렇게 됐잖아요. 문이 닫히고 수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배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지우가 남긴 온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건 이미 거리라는 개념이 아닌 감정의 문제였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갈 수 없는 이름 없는 관계 안에 있었다. 초인종이 울리지 않아도 현관문이 열리는 건 아주 사소한 변화였지만 지우에게는 무게가 컸다. 수지는 며칠 전 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말했다. 그냥 편하게 드나들어도 돼요. 요즘 혼자 문 열기 귀찮아서.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자주 갔다. 출근 전 짧게 들을 때도 있었고 늦은 밤 아무 말 없이 들어가 수진의 등 뒤에 앉아 있기도 했다. 그날은 주말 오후였다. 아이 방 벽지를 새로 바르는 작업을 수진이 혼자 하려다 지우를 불렀다. 여기 위쪽은 내가 손이 안 닿아서요. 좀만 도와줘요. 수진은 의자 위에 올라서다가 휘청했지만 지우가 바로 허리를 받쳐주며 말했다. 그런 건 나한테 시켜요. 이제 혼자 하는 거 금지예요. 둘은 함께 벽지를 붙이고 작은 장을 조립하고 아기 침대를 맞췄다. 망치 소리와 포장지 찢는 소리, 간간이 섞이는 웃음. 그 공간은 분명히 가족의 공간처럼 느껴졌다. 수진이 땀을 닦으며 물었다. 우리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가끔은 아무도 모르는 가족 같죠. 지우는 대답 대신 나사를 하나 더 조여주며 고개만 끄덕였다. 수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나 요즘은 이런 일상이 더 무서워요. 당연해질까 봐. 그 말은 곧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뜻이었다. 지우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날 저녁 지우가 집에 돌아오자 서연이 식탁에 앉아 웃으며 말했다. 당신 요즘 언니 집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거의 살림살인 줄 알겠어. 지우는 억지로 웃었지만 시선을 피하며 물컵만 바라봤다. 아니야. 그냥 도와줄 게 좀 있어서. 뭐 좋지 뭐. 언니도 혼자 힘들 테니까. 근데 너무 자주 가면 오히려 부담될지도 몰라. 언니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수진이 혼자 있는 시간이 자신보다 필요하다고 믿기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지우는 아침 일찍 수진의 집에 들렀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진은 주방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다. 오늘은 그냥 와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수진은 웃으며 머그잔을 2개 꺼냈다. 나는 이제 당신 없는 시간이 더 어색해요. 이거 습관인가, 감정인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우는 조용히 앉아 그녀의 마주한 얼굴을 바라봤다. 수진의 눈가엔 피곤함보다 이상할 만큼 평온한 빛이 서려 있었다. 그날 지우는 처음으로 수진이 준비해 놓은 갈아입을 옷이 집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서랍 안에 접힌 티셔츠, 욕실 선반에 놓인 칫솔. 모두 조용히 말하고 있었다. 여긴 당신이 자주 오는 곳이라고. 그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한 채 그날 밤도 조용히 집을 나섰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이미 지나버린 것만 같았다. 지우는 2개의 시간표를 나눠 가진 사람처럼 움직였다. 아침엔 아내와 아이의 식사를 챙기고 저녁엔 수진의 집에서 태동을 듣고 앉아 있었다. 양쪽 어디에서도 들키지 않았고 어느 한쪽에서도 의심받지 않았다. 문제는 그런 삶이 이제는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왔어요? 수진은 늘 그렇듯 창가에 기대어 그를 맞았다. 커튼 사이로 기울어가는 해가 거실 바닥을 따뜻하게 덮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인쇄된 초음파 사진이 놓여 있었다. 지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다가가 앉았다. 사진 속 작디작은 형체. 그 안에 수진의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일부가 들어있었다. 이 손가락 좀 봐요. 수진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벌써 손가락 구분이 된대요. 여기 이거 이상하게 당신 닮았어요. 지우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닮았네. 묘하게 이상하고 묘하게 좋네요. 수지는 가만히 그를 바라봤다. 당신 요즘 무섭지 않아요? 무서웠으면 못 왔겠죠.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단단했다. 그들은 조용히 차를 마셨고 창밖에 어둠이 내려오는 걸 함께 지켜봤다. 그때였다. 지후의 핸드폰이 짧게 울렸다. 화면엔 서연이라는 이름이 떴다. 그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 나 갑자기 언니 집 들렀다 가려고. 괜찮지? 서연의 목소리는 가볍고 아무렇지 않아 보였다. 지후는 순간 숨이 막혔다. 재빨리 시계를 보며 말했다. 지금은 언니 샤워하고 있을 거야. 몸도 좀 안 좋다 그랬어. 내가 대신 뭐 갖다 주고 갈게. 그래, 그럼 됐어. 그냥 집 가야겠다. 피곤하네. 전화를 끊은 지후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수지는 묻지 않았다. 그저 다 알고 있다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이젠 진짜 들킬 뻔했네요. 지후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수진도 따라 웃었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점점 모호해지죠. 근데 이상하게 그게 더 편해요. 지후는 말끝을 흐리며 다시 초음파 사진을 집어들었다. 거실엔 낮은 음악이 흘렀고 그 음악 사이로 서로의 숨소리가 섞였다. 수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후 옆에 앉았다. 내가 가끔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런 관계라는 걸 만약 아무도 몰랐다면, 정말 아무도 평생 몰랐다면 우린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명칭도 없이 그냥 익숙한 사람처럼. 지후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을 천천히 잡았다. 그날 밤 지후는 수진의 집을 나서며 이상한 여운을 느꼈다. 집에 돌아가면 서연은 웃으며 문을 열어줄 것이다. 하지만 그 웃음과 수진의 정적 사이에서 그는 점점 어느 쪽에도 발을 붙이지 못한 채 중심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어쩌면 너무도 달콤해서 빠져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게 만들고 있었다. 수진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다. 헐렁한 원피스를 입어도 감춰지지 않았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한 손으로 배를 감싸주는 동작이 습관처럼 굳었다. 이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진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안에서 보내는 날들이 이어졌다. 밖에 나가는 게 점점 겁나요. 괜히 누가 물어볼까 봐. 누구 아기냐고. 수지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지후는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아 바닥을 바라봤다. 요즘 지후는 회사에서도 서연과의 일상 속에서도 집중을 잃었다. 서연이 저녁 식탁에서 하는 말을 흘려듣기 일쑤였고 아이의 숙제 이야기도 대답이 늦었다. 그럴수록 서연은 짧게 한숨을 쉬었고 지후는 눈을 피했다. 수진의 집에 들른 어느 늦은 저녁, 지후가 평소보다 한참 늦자 수진은 거실에 불도 켜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오늘은 아기랑 둘이 잘게요. 그 말은 원망이라기보단 외로움에 가까운 뉘앙스였다. 지후는 그 말에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다가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이젠 어디가 진짜 집인지 나도 헷갈려요. 지후의 말에 수진은 피식 웃으며 속삭였다. 나도 그래요. 그래서 덜 외로운가 봐요. 그 밤 지후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이 인정했다. 이 관계는 애초에 끝낼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고 누구도 붙잡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아주 천천히 확실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수지는 이제 지후의 일정에 맞춰 하루를 설계했다. 언제쯤 올지 대략의 시간대를 계산해 식사를 준비하고 그가 잠시 들르는 날엔 최대한 몸을 가볍게 움직이며 대화를 나눴다. 이중생활은 분명 비정상이었지만 수진에게는 점점 익숙한 루틴이 되어가고 있었다. 내일은 좀 늦을지도 몰라요. 그럼 아기랑 먼저 밥 먹을게요. 수진의 대답은 단정했고 감정의 파동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한편 서연은 지후의 외출이 부쩍 늘어난 걸 느끼고 있었다. 요즘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자주 나가? 서연의 물음에 지후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프로젝트가 새로 시작돼서 좀 바빠졌어. 그 대답은 이미 몇 번 써먹은 레퍼토리였다. 하지만 서연은 매번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더는 묻지 않았다. 지후는 거짓말이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자신을 알아차렸다.
통화 중 서연과의 목소리 톤을 조절하는 것도, 수진 앞에서 아이 이야기를 피해가는 것도 능숙해졌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는지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았다. 수진은 어느 날 아기의 작은 옷을 개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아빠는 오늘 바쁘대요. 그 말은 아기에게 한 말 같았지만 사실은 지우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 지우는 대답 대신 천천히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말보다 더 많은 의미가 그 손에 담겨 있었다. 거실 한가득 선물 상자들이 쌓였다. 기저귀, 아기용 세제, 작은 내복들과 분유통, 출산 후 사용할 회복용품까지. 가족들은 조용히 그러나 정성스레 수진의 출산을 준비해주고 있었다.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다. 누구도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다. 언니, 이거 어때? 노란색 너무 귀엽지 않아? 서연이 작은 털모자를 들고 웃으며 말했다. 조카 생긴 기분이야. 괜히 설렌다니까. 수지는 무릎 위에 올라온 아기 옷들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이런 거 하나하나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 그 옆에서 지우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두 여자의 대화에 간섭하지 않았지만 그 장면을 눈에, 마음에 담고 있었다. 서연의 웃음은 투명했고 수진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그 안에서 그는 죄책감과 평온함 사이에 복잡한 감정에 갇혀 있었다. 저녁 무렵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 안이 조용해졌을 때 수진은 천천히 지우의 손을 잡았다. 둘만 남은 공간, 해가 저물고 커튼 사이로 어스름이 번지는 시간이었다. 오늘 행복했어요. 하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순간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혹시라도 깨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무겁게 깔려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감쌌다. 깨지지 않을 거예요. 정말요? 우린 절대 들키지 않아요. 그렇죠. 수진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확신보단 약속처럼, 진심보단 위로처럼. 그건 사랑의 말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주문이었다. 그들은 가장 안전한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수지는 예정일보다 조금 미르게 아이를 낳았다. 짧은 진통과 조용한 분만 끝에 세상에 나온 작은 생명은 놀라울 만큼 평온한 얼굴이었다. 가족들은 분주히 축하했고 서연은 누구보다 먼저 병실 문을 열며 달려왔다. 언니, 너무 축하해. 진짜 너무 예뻐. 수진의 품에 안긴 아기를 내려다보며 서연은 눈시울을 붉혔다. 엄마 된 거 실감나지? 근데 왜 이렇게 담담해? 내가 더 울 것 같아. 수진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이 순간 그냥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다 말하지 않아도 이 아이가 나를 선택해 준 것 같아. 지우는 모두가 돌아간 후 조용히 병실로 들어왔다. 수진은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고 아기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는 그 작은 얼굴을 들여다보다 어느새 손끝으로 아이의 손을 감쌌다. 진짜 내 아이 같아. 그 말에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이불을 덮으며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것만으로 난 충분해요. 그 이후 지우는 수진의 집을 더 자주 찾았다. 밤늦게 일을 마치고 들러 분유를 타주기도 했고 주말 오전에는 아이와 함께 거실에 앉아 시간을 보내곤 했다. 모든 게 무서울 만큼 자연스러웠고 익숙해졌다. 아기의 옹알이 소리와 수진의 짧은 한숨, 따뜻한 전자레인지 소리까지. 그 속에서 지우는 점점 하나의 두 번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무심하게 말했다. 당신 요즘 언니 집 가면 편하지. 근데 이상하게 너무 자연스러워. 뭔가 말 안 해도 다 통하는 것 같달까. 그 말에 지우는 순간 정지한 듯 숟가락을 들다 멈췄다.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다. 그런가? 오래 봐서 그런 거겠지. 서연은 더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이후 그녀는 더 이상 같은 눈빛으로 지우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수진도, 지우도, 서연도 그들은 각자의 이유로 침묵했고 그 침묵은 너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끝나지 않는 선택.
지훈은 매번 돌아가야 할 곳과 머물고 싶은 곳 사이에서 선택했고, 수지는 받아들이는 쪽을 택했고, 서연은 아무것도 묻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렇게 세 사람의 관계는 말없이 계속되었다. 진실은 누구의 입에서도 흘러나오지 않았고, 아무도 끝내지 않는 이야기는 오늘도 그대로였다. 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당신 회사에 사람 더 안 뽑아. 서연의 말은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웠다. 식탁에 놓인 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아침, 정우는 젓가락을 멈췄다. 갑자기 왜? 미라 말이야. 내가 예전에 총무팀에 경력직 필요하다고 했잖아. 서연은 국을 덜어주며 슬쩍 정우의 눈치를 살폈다. 애 키우면서도 일 다시 하고 싶다는데 어디 보낼 데가 마땅치 않대. 총무팀이면 사람 하나 더 있으면 좋긴 하지.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찌개의 간을 다시 봤다. 서연의 친구 미라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둘은 종종 집에서 만나 육아 얘기를 하며 웃고 울었다. 미라는 몇 년 전 이혼을 겪은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다시 사회에 나가고 싶어 했다. 일은 잘해? 성격 좋고 꼼꼼해. 내가 보기에도 괜찮을걸. 서연은 확신에 찬 말투로 말했다. 정우는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미라는 정우의 회사에 면접을 보러 왔다. 낮 2시 창밖으로는 은은한 햇살이 사무실 유리를 따라 흘렀고 회의실 안은 정적에 가까웠다. 들어오세요. 정우가 말하자 문이 열렸다. 미라는 정장 차림으로 조심스레 걸어 들어왔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차분한 눈빛,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는 인사. 안녕하세요. 김미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정우는 자료를 훑은 척하며 시선을 들지 않았다. 이력서 위에 깔끔하게 정리된 경력사항이 보였지만 문득 눈길이 갔다. 상대의 눈빛이 낯설지 않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정우의 이마 언저리가 간질거렸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느낌이었다. 이전 회사는 언제까지 다니셨죠? 작년 말까지였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요. 이제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무 쪽은 경력이 많으시네요. 네, 서류 정리나 회계 보조, 복무 관리도 해봤어요. 정우는 대답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묘한 방향으로 흘렀다. 말투는 단정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딘가 모르게 부드러운 기류가 느껴졌다. 회사 분위기는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일 처리는 깐깐하게 보지만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죠. 책임이 뚜렷하니까요. 미라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 미소가 조금 오래 남았다. 면접은 20분 남짓 진행됐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정우는 미라의 뒷모습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분명 흔한 말투였는데 묘하게 귀에 남네. 그는 고개를 젖히며 의자에 기대 앉았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비서가 슬쩍 물었다. 방금 오신 분이 사모님 친구 맞으시죠? 응. 인상 참 좋으시네요. 목소리도 차분하시고. 정우는 특별한 말 없이 모니터를 바라봤다. 화면에 떠 있는 서류 폴더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방금 전 눈을 마주쳤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로 창밖을 바라봤다. 면접 어땠어? 서연이 거실에서 묻자 정우는 잠시 멈칫했다. 괜찮았어. 경험도 있고. 그치, 괜찮지. 사람 참 좋아. 진짜 믿음직하다고. 서연은 안도한 얼굴로 아이 옆에 앉았다.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다. 물잔을 다 비운 뒤에도 눈앞엔 미라의 이력서가 아닌 눈빛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아이의 숙제를 도우며 한참을 웃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멀어지는 기분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정우는 총무팀 팀장에게 말했다. 어제 면접 본 분 채용하죠. 일주일부터 출근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네, 바로 진행할게요. 미라는 그렇게 회사의 일원이 되었고 정우는 처음으로 이력서보다
눈빛을 먼저 떠올리게 된 면접을 기억하게 되었다. 미라가 출근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총무팀 자리 배치상 대표실과 가까운 쪽에 앉게 된 건 단순한 우연이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자주 마주치게 됐다. 사장님, 이 자료 검토 부탁드립니다. 미라는 문을 가볍게 두드리고 들어왔다. 손에는 정리된 파일 한 권이 들려 있었다. 앉아서 설명해줘요. 정우는 서류를 건네받으며 자연스럽게 옆 의자를 가리켰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향이 났다. 익숙하지 않은 향,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가까이서 들리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고 말끝이 또렷했다. 이 부분은 지난달 자료와 비교한 건데요. 중복 항목이 몇 군데 있어서 정리해뒀어요.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그냥 손이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성격이 그래서. 미라는 쑥스럽게 웃었다.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파일을 넘기다 불쑥 물었다. 전에 일하시던 회사에서도 이런 일 많이 했어요? 회계보조도 했고 문서 정리도요. 하지만 지금처럼 제 손으로 다 책임지는 일은 처음이에요. 처음치고는 아주 잘하네요. 그 말에 미라는 미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회사에서는 그녀를 사장님 친구분이라며 조심스럽게 대했지만 미라는 위축되지도 과하게 나서지도 않았다. 필요한 말만 했고 쓸데없는 농담에도 적당히 웃었다. 그런 태도는 오히려 정우에게 안정감을 줬다. 한 번은 정우가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붓고 있는데 미라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어제 늦게까지 일했어요. 그럴 땐 뜨거운 게 좋아요. 미라는 종이컵을 받아들고 커피 한 모금 마셨다. 커피를 마시는 그 조용한 동작 하나조차 정우는 괜히 시선을 뗄 수 없었다. 그녀가 자리를 떠난 뒤에도 정우는 커피의 쓴맛보단 그녀의 향이 더 오래 입 안에 남은 듯한 기분이었다. 한편 서연은 미라가 곁에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다. 오늘 미라한테 문자 왔어. 회사 분위기 좋다고 하더라. 그래. 응. 애도 잘 지내고 일도 적응 중이라니까 다행이지 뭐. 서연은 부엌에서 밥을 하며 웃었다.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만 끄덕였다. 가끔은 자신이 비밀을 품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분명 아무 일도 없었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어느 날은 늦은 시간까지 미라가 남아정우와 함께 사무실 정리를 하게 됐다. 야근 오랜만이라 조금 어색하네요. 가끔은 조용하니 좋잖아요. 정우는 자판기 커피를 건네며 앉았다. 맞아요.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을 땐 이런 고요함이 그립기도 했어요. 미라의 말에 정우는 자연스레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엔 허전함과 담담함이 동시에 있었다. 일하면서 아이는 괜찮아요? 어머니께서 봐주시니까요. 저는 오히려 이 시간이 좀 더 저 같다고 느껴져요. 그녀는 잠시 말끝을 흐렸다가 고개를 들었다. 여기서는 제가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니까요. 정우는 그 말을 오래 곱씹었다. 나도 그런 기분이었나. 집에선 아빠이고 남편이지만 회사에선 누군가의 대표일 뿐. 어쩌면 미라와 자신은 닮아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 미라가 걸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정우는 시선을 들었다. 그녀가 말하면 대답을 했고 필요 이상으로 대화가 길어지는 날도 많아졌다. 점심 드셨어요? 아직이요. 그럼 김밥 하나 드릴래요? 아침에 싸왔는데 많아서. 미라는 도시락에서 작은 김밥통을 꺼냈다. 이런 걸 직접 싸요? 애가 김밥 좋아하거든요. 그 덕에 저도 연습하게 됐죠. 정우는 젓가락을 들어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맛있네요. 단무지도 적당하고. 그 정도면 성공이네요. 미라는 웃었다. 작은 도시락 하나에도 묘한 따뜻함이 있었다. 어느새 정우는 미라의 작은 행동 하나에 과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혹시 제 행동이 불편하신 건 아니죠? 하루는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요? 가끔 시선이 느껴져서요. 제가 실수한 건 아닌가 싶어서. 정우는 당황스러웠다. 아니라고 말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게
이상하게 편해서 그래요. 미라는 눈을 피했다. 하지만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그날 밤 정우는 책상에 앉아 문득 생각했다. 이건 그냥 업무적인 친밀감일까? 하지만 머릿속에 떠오른 건 미라의 김밥 맛과 커피향 그리고 눈빛이었다. 요즘 정우는 이상할 만큼 출근이 기다려졌다. 사무실에 들어서면 커피 향과 함께 들려오는 미라의 안녕하세요라는 목소리가 어쩐지 기분 좋게 다가왔다. 회의가 길어져도 외근이 잡혀도 퇴근 시간이 다가와도 마음이 조급하지 않았다. 집에서의 시간은 점점 무뎌졌고 서연의 잔소리도 아이의 징징거림도 어느 순간은 정우를 피로하게 만들었다. 요즘 퇴근이 자꾸 늦어지네. 서연의 말에 정우는 넥타이를 풀며 무심히 대답했다. 바쁘니까. 인력 충원도 아직 정리 안 됐고. 그런데 이상하게 예전보다 덜 피곤해 보여. 정우는 그 말에 가볍게 웃었다. 익숙해진 거겠지. 회사에서는 미라와 함께 있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정우는 언제부턴가 그녀에게 업무 외적인 질문을 더 자주 던졌고 미라 역시 그에 대해 선을 넘지 않는 답변으로 적절히 대처했다. 그러면서도 거리감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다. 사장님은 스트레스 풀 땐 뭐 하세요? 어느 날 늦은 오후 문서 정리를 하던 미라가 조용히 물었다. 운전. 혼자 멀리 가는 거 좋아해요. 아, 저도요. 바람 쐬는 거 좋아해요. 괜히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가끔 충동적으로 고속도로 타요. 충동 그거 이해돼요. 가끔은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녀의 말엔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정우는 마우스를 움직이다 손을 멈췄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별건 아니에요. 그냥 아이 학교 문제도 있고 전 남편 쪽에서도 연락이 와서.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애한테 좋은 아빠는 아니었지만 갑자기 연락하니까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해요. 그냥 이렇게 말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좀 괜찮아져요. 미라는 고개를 숙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정우는 책상 위에 올려진 미라의 손에 시선이 머물렀다가 이내 재빨리 눈을 돌렸다. 그날 이후 퇴근이 늦어지는 날이면 정우는 일부러라도 미라를 데려다 주었다. 자, 이쪽으로 세우시면 돼요. 어느 금요일 저녁 회식이 끝나고 정우의 차에 오른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오늘 술은 안 마셔서 다행이에요. 안 취했는데도 자꾸 감정이 앞서네요. 회사 일 때문에요? 회사도 집도 그냥 모든 게요. 정우는 조용히 창문을 살짝 열었다. 바람이 차 안을 스쳤다. 힘든 거 꼭 혼자 감당할 필요 없어요. 그 말 제가 사장님께 하고 싶은 말이에요. 서로 바라보는 순간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사이 정우의 손등이 미라의 손가락을 스쳤다. 한순간이었다. 불빛이 스쳐 지나가는 도로 위, 차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미라는 손을 움직이지 않았고 정우도 그 손을 피하지 않았다. 서로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있었다.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술 없이 잠을 청했다. 그러나 눈을 감고도 잠들지 못했다. 손끝의 감각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테이블 위에 앉아 있었다. 오늘도 회사야? 응. 급한 문서가 있어서. 주말인데. 정우는 대답 대신 서류 가방을 챙겼다. 서연은 묵묵히 아이 옆에 앉아 있었다. 정우는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뒤를 돌아봤다. 서연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오래 쳐다보면 금방이라도 균열이 일어날 듯했다. 회사에 도착하자 미라가 먼저 와 있었다. 주말인데 나오셨네요. 나올 것 같았어요? 네. 그런 예감은 잘 맞는 편이라서. 둘은 마주보며 웃었다. 말없이 웃는 그 순간이 서로를 가장 가깝게 만들고 있었다. 정우는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다. 넥타이를 맬 때 손이 자꾸 느려졌고 옷깃을 여미는 동작도 어딘지 망설임이 섞였다. 자꾸만 마음이 어지러웠다. 출근길엔 미라가 오늘 무슨 옷을 입었을지 떠올랐고 사무실에서는 무심코 그녀의 자리에 시선이 갔다. 이건 그냥 일에 집중하는 방식이라고 치자. 동료니까. 정우는 몇 번이나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말은 곧 무너졌다.
점심시간 복도에서 웃으며 걸어오는 미라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알 수 없이 뛰었다. 그날 오후 정우는 사무실 문을 닫고 생각에 잠겼다. 책상 위의 문서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숫자도 도장도 형식도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은 단 하나, 그 여자의 말투와 눈빛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미라가 문을 두드렸다. 저 사장님, 잠깐 괜찮으세요? 정우는 몸을 세우고 자세를 고쳤다. 응, 들어와요. 미라는 작게 웃으며 문을 닫고 들어왔다. 별건 아니고요. 그냥 요즘 저 때문에 불편하신 건 아닌가 해서. 정우는 순간 당황한 얼굴을 감추려 시선을 회피했다.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요. 사장님이 가끔 눈을 피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정우는 웃듯이 한숨을 쉬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미라는 살짝 고개를 기울였다. 반대요? 당신이 편해서 나 자신이 이상해지거든요. 말을 꺼내고 나서야 정우는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깨달았다. 그제야 다시 입을 다물었지만 미라는 담담하게 말했다. 사장님은 이상하게 편해요. 전 누구 앞에서도 긴장하는 성격인데 이상하게 여기선 그냥 나인 것 같아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공기가 바뀌었다. 서류의 마찰음도 프린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퇴근하고 시간 돼요? 네. 커피라도 한 잔 그냥 답답해서.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퇴근 후 회사 근처의 작은 카페. 조용한 재지가 흐르는 가운데 두 사람은 구석 창가 자리에 앉았다. 이런 데서 사장님 얼굴 보면 좀 낯설어요. 미라 씨도 그래요. 회사에 있을 때랑은 느낌이 다르네요. 정우는 메뉴판을 넘기며 웃었다. 평소엔 어떤 카페 좋아해요? 창가가 넓은데 바깥 풍경 보면서 커피 마시면 잠깐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 들거든요. 정우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따뜻하게 퍼지고 있었다. 지금은 무슨 사람 같아요? 그가 물었다. 그냥 커피 마시러 나온 여자요. 미라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나는요? 글쎄요. 지친 사람이요. 하지만 무너지진 않은 사람. 정우는 그 말에 가슴 한쪽이 저릿했다. 사장님, 혹시 외로우세요? 그 질문은 생각보다 날카로웠다. 모르겠어요. 가족도 있고, 집도 있고, 일도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 사이의 거리 때문 아닐까요? 어떤 거리요? 마음이 움직일 수 없는 거리요. 가까운 척하지만 닿지 않는 그런 곳.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은 자신이 지금 느끼는 모든 혼란을 그대로 꿰뚫고 있었다. 커피는 식었고 대화는 조금씩 줄어들었다. 대신 공감이 자라났다.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시선이 자연스러워졌고 말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분위기가 생겼다. 카페를 나서는 길, 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이런 시간 감사했어요. 나도요. 덕분에 숨 좀 쉬었어요.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말은 없었다. 계단을 오르며 스친 팔과 어깨의 온도는 우연이라기엔 너무 느렸고 너무 조심스러웠다. 운전석에 앉은 정우는 핸들에 손을 얹은 채 문득 생각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선은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마음속에서 또 한 번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감정이 정말 선을 넘은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늦은 질문일지도 몰랐다. 그의 눈에는 미라가 뒷모습을 돌아볼까 말까 망설이다. 결국 고개만 끄덕이고 차에서 멀어지는 모습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정우는 퇴근길에 일부러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대리운전 기사에게 핸들을 맡긴 채 뒷좌석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그의 손끝이 잠시 멈췄다. 지도 앱을 켜두고 한 주소를 검색했다. 삼성동 오피스텔, 복층역. 그곳은 미라가 한 번 입에 올린 적이 있던 살고 싶다 하던 동네였다. 저기 회사랑도 가깝고 조용해서 좋아 보여요. 그녀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했지만 정우는 귀에 담아두고 있었다. 며칠 후 그는 미라를 조용한 식당으로 불렀다. 회사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만큼 외진 곳이었다. 시간 괜찮아요? 네. 애 엄마한테 맡기고 나왔어요. 미라는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눈화장도 살짝 진해 보였다. 식사를 마치고 정우는 테이블 너머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계약서 사본, 오피스텔이에요. 미라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다. 왜요? 그냥 더 편했으면 해서요. 회사를 오가기도 그렇고 나도 솔직히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미라는 잠시 말이 없었다. 조용히 봉투를 열어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걸 내가 받아도 되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어도 돼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아서. 정우는 말을 아꼈다. 아니, 말을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았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 볼게요. 괜찮아요. 당장 정하진 않아도 돼요. 그날 밤 정우는 처음으로 늦게까지 사무실에 머무르지 않았다. 대신 혼자 오피스텔을 들렀다. 아직 정돈도 되지 않은 공간, 빈 냉장고, 벽에 기대어 놓인 청소도구. 하지만 이상하게 그곳은 낯설지 않았다. 마치 곧 무언가가 시작될 장소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미라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들고 그곳에 들어섰다. 딱히 짐도 없네요. 이삿날인데 그녀는 스스로를 자조하듯 웃었다. 짐은 나중에 갖다 놓고 오늘은 그냥 둘러만 보려고요. 정우는 미라의 걸음을 따라 천천히 거실을 돌았다. 어때요? 좋아요. 생각보다 아늑하네요. 창도 넓고 미라는 커튼을 젖히며 유리창 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무심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정우는 문득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집이 아닌 공간, 아내도 아이도 모르는 곳. 그곳에서 미라는 처음으로 자신과 눈을 마주했다. 이건 비밀이에요. 정우가 조용히 말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렸다. 알아요. 말하지 않을게요. 그 말 이후로 둘 사이의 공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밀도가 생겼다. 예전처럼 가볍게 웃지 못했고 대화도 전보다 느려졌다.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향한 시선은 더 길어졌다. 한편 서연은 요즘 정우의 일정이 더 바빠졌다고 느끼고 있었다. 오늘도 늦는데 그녀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면서 중얼거렸다. 응, 또 야근이래. 아빠는 맨날 회사에만 있어. 서연은 아이의 말에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금세 식었다. 서연은 문득 정우의 셔츠에서 익숙하지 않은 향을 맡았다. 이 향수 당신 거야? 정우는 셔츠 단추를 풀며 고개를 저었다. 아냐, 아마 어딘가에서 옮은 걸 거야. 그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오래도록 그 향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오피스텔의 공간은 미라에게도 낯설고 익숙한 곳이 되었다. 퇴근 후 미라는 가끔 그곳에 들러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용히 감정을 정리했다. 이건 어디까지일까?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그녀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다 문득 멈췄다. 감정은 이미 시작되었고 끝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끝을 마주보지 못했다. 그리고 정우는 그 공간에서 일과 가정, 그리고 감정의 균형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느 쪽에서도 완전히 등을 돌리지 못한 채 중간 어디쯤을 떠도는 기분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매번 오피스텔의 문을 열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이건 절대 들켜선 안 돼. 정우는 요즘 두 개의 문을 번갈아 열고 있었다. 하나는 아이가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는 집의 문. 다른 하나는 침묵과 커튼 사이로 빛이 흐르는 오피스텔의 문. 출근 시간은 늘 같았지만 퇴근 시간은 달라졌다. 오늘은 사무실에 좀 더 있어야 해. 늦게 오지 마. 애가 아빠 얼굴 한 번 못 본 지 이틀이나 됐어. 서연의 목소리엔 섭섭함이 배어 있었지만 정우는 애써 외면했다. 오피스텔에 도착하면 모든 소리가 멈췄다. 미라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거나 주방에서 컵을 닦고 있었다. 그리고 가끔은 아무 말 없이 음악을 틀었다. 조용하죠, 여긴. 응. 시계 초침 소리까지 들려. 정우는 커튼을 젖히며 저녁 풍경을 바라봤다. 미라는 테이블 위 작은 디퓨저에 손을 댔다. 이 향 괜찮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라서. 좋아요. 여기랑 잘 어울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다. 미라는 오피스텔을 가리키며 말했다.
요즘은 여기가 이상하게 익숙해져요. 그냥 우리 집 같은 기분. 그 말에 정우는 순간 고개를 들었다. 우리 집. 그 말은 짧았지만 무게가 묵직했다. 그날 저녁 미라는 와인을 꺼내며 말했다. 가끔은 꿈 같아요. 이 공간이 있다는 게. 나도 그래요. 정우는 와인잔을 들고 조용히 부딪혔다. 두 잔이 부딪히는 소리는 낮았고 오래 울렸다. 한편 서연은 남편의 옷에서 자꾸 익숙하지 않은 향을 느끼고 있었다. 섬유유연제도 향수도 익숙하지 않은 냄새. 당신 요즘 향수 바꿨어. 아니, 회사에서 누가 쓰는 게 묻었나 보지. 정우는 무심하게 대답했고 서연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서랍장을 열고 그 셔츠를 다시 꺼내 냄새를 맡아보았다. 묘하게 낯선 그 향은 서연의 마음을 두드렸다. 정우는 어느새 죄책감이라는 단어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처음엔 미라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고 손끝이 닿을 때마다 숨이 멎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미라의 눈을 오래 바라보아도 소파에서 그녀 어깨에 기대어도 불편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사장님. 응. 우리 너무 멀리 온 걸까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라는 잔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런데도 멈출 수 없네요. 정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점점 감정의 기준이 흐려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서연과의 대화는 형식이 되었고 아이의 웃음소리마저 어쩐지 멀게 느껴졌다. 두 개의 문 사이를 오가며 그는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미라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있어요. 정우는 잠시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덮었다. 미라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 공간은 더 따뜻해졌고 더 위험해졌다. 요즘 미라 연락 뜸하지 않아. 서연은 거실 한쪽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전엔 이틀에 한 번은 연락 오더니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와. 정우는 신문을 넘기는 척하며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서연의 말은 자주 섞인 듯도 하고 서운함도 묻어 있었다. 그 사람도 바쁘겠지. 애 학교도 챙겨야 하고 회사도 다니니까. 그런데 바쁜 와중에도 나한테 톡 한 줄 못할 정도는 아니었잖아. 서연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말을 흘렸다. 그 표정은 정우의 마음을 찔렀다. 며칠 전 미라는 오피스텔에서 정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누워 있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해요? 그냥 피곤해서. 요즘 일도 줄었잖아요. 일 말고 마음이. 정우는 그렇게 대답하고는 한참 동안 눈을 감았다. 요즘 그는 미라에게 마음을 주는 일이 당연하게 느껴졌다. 그녀를 보면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고 그녀의 말투, 눈빛, 작은 행동 하나까지 모두 익숙해졌다. 오히려 서연과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시간이 더 낯설게 느껴졌다. 우리 좀 위험한 거 알아요? 미라가 어느 날 와인을 홀짝이며 말했다. 어떤 점에서 이렇게 오래 가면 끝나는 법도 잊을까 봐. 정우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런 생각은 자주 해요? 가끔. 아니, 자주요. 미라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서연이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음은 갑작스러웠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정우는 미라의 시선을 피해 창밖을 바라봤다. 그 말은 질문이라기보단 일종의 경고 같았다. 모를 거야. 아니, 몰라야 해. 정우는 조용히 말했다. 알면 다 끝나는 거잖아. 미라는 작게 웃었다. 그 말이 마음 같지 않아서 무서워요. 뭐가? 끝나는 게 싫은 사람은 그렇게 담담하게 말 못하잖아요. 그 말에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등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그날 밤 미라는 먼저 몸을 일으켜 소파에서 떨어졌다. 오늘은 집에 가야겠어요. 왜? 그냥 이유는 없어요. 가끔은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은 다음 날 아침 다시 한번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그 소리에 서연은 잠시 멍해졌다. 이상하네 전엔 바로 받았는데. 그날 오후 서연은 회사 근처에서 미라와 마주쳤다. 야, 미라야. 아, 서연아. 미라는 깜짝 놀란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너 여기 웬일이야? 일 때문에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왔지. 미라는 눈을 피하며 가방끈을 움켜쥐었다. 서연은 그 미묘한 동작을 놓치지 않았다.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 여기서 가까운데. 그냥 너도 바쁠까 봐. 요즘 왜 연락이 없었어? 그냥 좀 정신이 없었어. 두 사람 사이엔 짧은 침묵이 흘렀고 서연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연락은 해. 내가 서운하잖아. 그래 미안해. 꼭 연락할게. 서연은 돌아서는 미라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녀가 걷는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그날 밤 정우는 평소처럼 오피스텔로 향했다. 미라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불을 켜지 않은 실내엔 저녁 노을만이 흘러들고 있었다. 기다렸어요? 아니요.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정우는 와인을 꺼내려다 멈췄다. 기분 안 좋아 보여요. 그냥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서요. 정우는 잠시 그녀 옆에 앉아 창밖을 같이 바라봤다.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무심히 걸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속에서 멈춰 있었다. 사장님은 응. 진심이에요? 정우는 고개를 돌렸다. 나는 진심이었는데 요즘은 그 진심이 뭔지도 헷갈려요. 미라는 눈을 감았다. 서연이가 알면 서연이 얼굴 볼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다시 던져졌지만 이번엔 정우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우고 있었다. 침묵은 말보다 훨씬 무거웠고 무언가가 이미 깨져가고 있다는 걸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다. 서연은 물티슈를 꺼내 차 안을 정리하던 중 블랙박스 화면이 켜진 걸 눈치챘다. 정우가 영상 정리 안 했네. 무심코 눌러본 파일 목록엔 날짜가 겹쳐 있었다. 이상하게 끌리는 날짜 하나를 눌렀다. 화면엔 익숙한 차가 천천히 도로에 멈춰섰고 이어서 뒷좌석 문이 열렸다. 미라였다. 정우가 운전석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가 웃으며 가방을 건넸다. 두 사람의 거리 너무 가까웠다. 잠시 말이 오간 후 미라가 고개를 들고 정우의 팔에 손을 얹었다. 그 손길엔 망설임도 눈치도 없었다. 정우는 대답 대신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넘겼다. 서연은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숨이 턱 막혀 입을 벌려도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다시. 재생. 멈춤. 다시. 되감기. 화면 속 두 사람은 그대로였다. 멀리서 보면 말 한마디 없는 장면이지만 서연의 가슴은 무너지고 있었다. 이럴 수가. 입술이 떨렸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손끝이 다리의 힘이 한순간에 풀렸다. 정우는 밤늦게 집에 돌아왔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차렸다. 국을 데우고 반찬을 꺼내고 물컵을 놓았다. 정우는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다. 밥 줘. 응. 그 짧은 대화 끝에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정우는 젓가락을 들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국을 뜨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눈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서연은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정우의 셔츠를 다려 건넸다. 오늘 회의 있어. 응. 외부 업체랑. 점심은 회사에서 해결하고? 그럴 것 같아. 모든 질문과 대답이 익숙한 일상처럼 오갔다. 하지만 정우는 알고 있었다. 서연의 눈빛이 다르다는 걸. 그녀가 말을 아끼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말을 끝낸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서연도 알고 있었다. 정우가 지금 자신의 침묵 속에서 안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그가 무덤덤하게 유지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쪽이 더 괴롭다는 걸 알기에. 저녁 정우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다. 거실 불은 켜져 있었고 서연은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싱크대에 물이 흐르고 젖은 접시 위에 조명이 비쳤다. 밥은 먹었어. 정우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고 물만 잠갔다. 그래. 그 말 이후 긴 정적이 흘렀다. 정우는 소파에 앉았고 서연은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 한 컵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정우는 그 손길이 어색하다고 느꼈다. 분명 익숙한 행동인데 어딘가 감정이 빠져 있었다. 사람이 아닌 로봇처럼 움직이는 손. 요즘 피곤하지 않아? 괜찮아. 잠은 잘 자고?
응. 너는? 서연은 정우의 질문에 작게 웃었다. 나는 이제 뭐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자. 정우는 그 말에 젓가락을 잠시 멈췄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뒤 정우는 조용히 TV를 켰다. 서연은 소파 반대편 끝에 앉아 그 화면을 같이 바라봤지만 실제로 보는 건 서로의 얼굴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서연이 물었다. 이제는 뭘 해도 괜찮아? 정우는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하지 않았다. 그저 시선을 테이블에 고정한 채 말했다. 너만 집에 있으면 돼. 그 말은 끝이었다. 서연의 마음 어딘가가 쿵 하고 꺼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그래, 나 집에 있을게.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니까. 말끝은 가벼웠지만 그 안엔 결혼 생활이라는 허울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내려놓은 한 여자의 체념이 담겨 있었다. 정우는 그 순간 어쩌면 자신이 한 말이 그녀를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보냈다는 걸 알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사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도 울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은 아이 옆에 누워 창문 너머의 하늘을 바라봤다. 별도 구름도 없이 텅 빈 하늘. 그 하늘처럼 그녀의 마음도 비어 있었다.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맥주를 홀짝이며 시계를 바라봤다. 오전에는 집, 오후에는 회사, 그리고 그 다음은 미라.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 균형을 유지하는 척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균형은 이미 기울어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집에 남아 있었고 정우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두세 개를 오갔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누구도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지만 이미 다 무너져 있었다. 서연은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진 않았다. 아이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어쩌면 자신이 정우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였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고 남편의 셔츠를 다리고 집 안먼지를 닦았다. 무너진 신뢰와 식어버린 애정 속에서도 가정이라는 외형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믿었다. 정우는 그 시각 오피스텔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이제는 아파트처럼 익숙한 동선이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면 미라가 있었다. 오늘은 좀 늦었네. 차가 막혔어. 정우는 변명처럼 웃었고 미라는 소파에서 이불을 개며 말했다. 이제는 여기가 더 익숙하지 않아. 정우는 아무 대답 없이 냉장고 문을 열었다. 미라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회사에서도 정우와 나누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직원들이 수군거리든 말든 그녀는 그 눈빛을 무시할 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지내도 돼요? 어느 날 미라가 물었다. 뭐가? 이런 관계. 계속. 정우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지금은 이게 편해. 그 말엔 확신도 변명도 없었다. 다만 현실을 인정한 한 남자의 무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그 시간 아이 방에 들어가 조용히 잠든 얼굴을 바라봤다. 작은 손을 가만히 덮어주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 아이에게는 이 집이, 이 삶이 전부일 테니까. 그리고 그 전부 안에 엄마도 아빠도 있어야 하니까.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정우에게 물었다. 오늘 저녁은 집에 와? 글쎄 늦어질 수도 있어. 서연은 고개만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고 정우도 설명하지 않았다. 이제 둘 사이엔 약속도 없었고 의무감도 흐릿해져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끝까지 집을 지키기로 했다. 어차피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게 돼 있어. 서연은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그 말이 위안이었는지 체념이었는지는 그녀도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미라는 정우에게 말했다. 나 요즘 당신이 나한테 오는 게 당연해져서 무서워. 왜? 이러다 나 혼자 믿는 게 될까 봐. 나는 당신이 내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했는데 당신은 여전히 두세 개에 걸쳐 있잖아.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안았다. 그건 위로도 확신도 아닌 순간을 덮는 감정의 회피였다. 다음 날 서연은 정우가 집을 나서고 난 뒤 거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너머로 이웃 아이가 뛰어다녔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젊은 부부의 뒷모습이 보였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떨궜다. 나는 여기 있을 거야. 끝까지. 아무리 오래 걸려도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 말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자신을 붙잡는 마지막 마디였다. 사랑도 분노도 모두 지나간 자리에 남은 딱 한 줄의 독백처럼. 그리고 시간은 흘렀다. 정우는 두 집을 오갔고 미라는 그에게 자신의 이름을 더 자주 불러달라 말했고 서연은 반찬의 간을 맞추며 내일 아침 반찬을 준비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혼란을 받아들이고 그 삶을 그럴 수도 있는 일로 수용하고 있었다. 아무도 끝내려 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나선 서연은 평소처럼 고개를 숙였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 이웃이 인사 대신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애는 잘 크죠? 네, 뭐. 짧은 대답에 이어진 침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까지 시선은 두 사람 사이를 맴돌았다. 서연은 그 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몇 주 전부터였다. 동네 마트 직원이 수군거리고 아파트 입구 경비가 말을 아끼고 심지어 아이 유치원 선생님의 말투마저 조심스러워졌다. 누군가 무엇인가 퍼졌다는 걸 직감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모든 시선을 외면했다. 누가 무엇을 알고 있든 자신이 입을 열지 않는 이상 그건 현실이 아니라고 믿기로 했다. 엄마, 오늘은 내가 계란 풀게. 그래, 손 조심하고. 주방에선 계란을 젓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렸다. 서연은 그 소리 하나에 하루를 버텼다. 정우는 그 무렵부터 회사를 더 자주 돌아다녔다. 복도에서 미라와 마주치면 눈빛을 주고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졌다. 한때는 주변 직원들의 눈치를 보며 조심하던 둘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사장님, 점심시간 되면 회의실 잠깐 빌릴게요. 그래요. 짧은 대화. 하지만 직원들은 느끼고 있었다. 미라의 표정이 바뀌었다는 것을. 처음 입사했을 땐 조심스럽고 소극적이던 미라는 이제는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대표실로 자연스럽게 향했다. 사람들이 시선을 주든 말든 그녀는 고개를 들고 걸었다. 요즘 미라 씨 많이 달라졌네. 한 직원의 말에 다른 이가 작게 말했다. 그러게 자기 자리가 확실해진 사람 같아. 정우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면서도 조율하려 들지 않았다. 회식 자리에선 서연 얘기를 하지 않았고 미라에 대한 질문이 나와도 짧게 웃고 넘겼다. 그는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데 익숙해지고 있었다. 하나는 집, 아이가 기다리는 공간, 다른 하나는 오피스텔, 감정의 무게를 덜 수 있는 유일한 공간. 서연은 하루에 3번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친정 엄마에게, 미라에게, 그리고 정우에게. 하지만 결국 걸지 않았다. 말해봤자 달라질 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다. 밤이 되면 서연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이의 숙제를 봐주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써야 해요? 이유가 있어. 다음 페이지 보면 나올 거야. 엄마는 다 아는구나. 아이의 칭찬에 서연은 살짝 웃었다. 엄마는 내가 모르는 건 다 알지. 하지만 서연 자신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게 더 고통스러웠다. 어느 날 미라는 정우와 함께 오피스텔로 향하며 물었다. 이렇게 계속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겠지. 정우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다. 사람들 말 많아요. 당신 아내도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뭐. 정우는 창밖을 보며 말을 마쳤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죄책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 감정은 오래전에 내려놓은 듯했다. 서연은 그날도 늦게 들어온 정우의 외투를 받아들었다. 말없이 행거에 걸고 물을 끓이고 국을 데웠다. 그는 식탁에 앉았고 서연은 마주 보지 않았다. 내일의 유치원 행사 있어. 그래. 짧은 대화. 그러나 그 한마디 속엔 서연의 모든 분노와 슬픔 그리고 체념이 녹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했다. 오히려 침묵을 택했다. 그게 이 싸움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 같았다. 주말 아침 정우는 양복 대신 니트를 꺼내 입었다.
차 열쇠를 챙기며 말했다. 점심은 밖에서 해결할게. 응. 서연은 식탁에 앉아 계란 프라이를 뒤집었다.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이제 정우가 주말마다 어딘가로 나가는 건 익숙한 일이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집안 수리를 핑계로 자주 빠져나갔고 최근엔 그조차 말하지 않았다. 그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 서연은 묻지 않았다. 그리고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우는 차를 몰고 도시 외곽으로 향했다. 창문 너머로 스치는 풍경을 바라보며 미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서연과의 집은 책임이고 의무였지만 오피스텔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었기에 문을 열면 미라가 슬리퍼 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왔어요? 오늘은 늦었네요. 길이 좀 막혀서. 정우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미라는 소파에 앉으며 물었다. 오늘은 저녁까지 있어요? 응. 특별한 일 없으니까. 그 대답에 미라는 커피를 내렸다. 테이블 위에 놓인 컵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젠 진짜 우리 집 같아. 정우는 말없이 웃었다. 그녀의 착각인지 의도된 확신인지는 분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부정하고 싶지 않았다. 이러다 진짜 이중생활이 일상이 되겠어요. 이미 그렇잖아. 정우는 가볍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은 알 수 없는 무게감에 짓눌렸다. 오후 내내 둘은 한 공간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음악을 틀고 말없이 커튼을 열고 책을 읽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지극히 평범한 연인의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가장 비정상적인 일이란 걸 정우도 미라도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간 서연은 아이와 함께 동네 공원을 돌았다. 엄마, 저기 봐. 꽃이 피었어. 그러네. 이제 봄이 오려나 보다. 서연은 아이의 손을 잡고 걷다 말고 잠시 멈췄다. 옆 벤치에 앉아있는 부부가 함께 웃고 있었다. 남편이 아내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았고 아이도 무릎 위에서 제잘거렸다. 서연은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손목에 걸려있던 고무줄을 풀고 결혼 반지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조금 헐거워진 듯한 그 반지는 빛이 바랜 것인지 손가락의 온도를 잃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엄마, 왜 그래? 아니, 그냥 바람이 좀 차네. 서연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무너진 채 멈춰 있었다. 저녁이 되어 정우가 돌아왔다. 밥 먹었어? 응. 밖에서. 서연은 반찬 하나를 덜며 말했다. 내일 아이 병원 예약 있어. 시간 비워둘 수 있어. 몇 시? 오전 10시. 그때쯤은 괜찮을 거야. 그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식탁에선 말이 더 없었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떠들썩하게 흘러나왔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고요했다. 밤이 되어 서연은 혼자 침실에 앉아 서랍에서 작은 보석함을 꺼냈다. 그 안엔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 한 장 접힌 채 들어있었다. 사진 속의 정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곁에 선 서연은 지금보다 훨씬 젊고 맑았다. 서연은 조용히 속삭였다. 우린 어디서부터 멀어진 걸까? 그리고 다시 반지를 바라봤다. 이 반지를 끼고 있는 지금의 자신은 진짜 아내인가 아니면 단지 집에 남겨진 사람인가? 질문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서연은 다시 조용히 반지를 손에 끼웠다. 그건 끝나지 않은 연극의 소품처럼 그녀의 손가락에 무기력하게 자리 잡았다. 정우의 일상은 이제 철저한 루틴이었다. 평일 아침엔 집에서 출근했고 퇴근 시간엔 그날의 방향을 택했다. 집으로 갈지 오피스텔로 갈지 그 기준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니었다. 그저 시계의 방향, 업무의 흐름 혹은 전날의 흐릿한 피로감. 미라는 어느 순간부터 정우의 표정에서 온기를 찾기 어려워졌다. 오늘따라 말이 없네요. 피곤해서 그래. 요즘 나랑 있을 때도 딴 생각하는 거 알아요? 정우는 대답 대신 와인잔을 기울였다. 미라는 웃었지만 그 웃음 안엔 불안이 숨겨져 있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두 번째 공간일 뿐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서연은 아이를 재우고 침실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질투도 사라진 채
그저 누군가의 부인이란 위치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만 남아 있었다. 엄마, 아빠는 왜 자꾸 늦게 와? 일이 많아서 그래. 맨날 많아? 서연은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감정을 숨기는 일은 이제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다. 정우는 오피스텔에서, 서연은 집에서, 미라는 테이블 너머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 자리는 더 이상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우린 서로를 알까? 아니면 서로를 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을까? 세 사람 모두 그 질문만 남은 채 같은 하루를 또 지나가고 있었다. 서연은 카페 한켠 창가 자리에 먼저 앉아 있었다. 컵의 김은 이미 사라졌고 미라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게 나타났다. 서연은 눈길을 돌리지 않은 채 차분하게 말했다. 앉아. 미라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런 자리는 나도 처음이야. 미라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다.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고는 못하겠어. 서연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엔 무수한 밤들이 담겨 있었다. 근데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적어도 내 앞에서만은 아무 일 없었던 척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미라는 말이 없었다. 입술이 떨리는 것도 눈이 흔들리는 것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그래도 서연은 한 손을 뻗어 미라의 손등을 살짝 잡았다. 언젠가는 이 감정들도 끝나겠지. 그러니까 우리 서로 미워하지는 말자. 미라는 손을 뺄 줄 알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끄덕임이 유일한 대답이었다. 카페를 나서기 전 서연은 마지막으로 미라를 가볍게 안았다. 그 품 안은 따뜻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다. 정우는 오늘도 같은 길을 달렸다. 오전엔 회사로, 오후엔 미라가 있는 오피스텔로, 밤이 되면 다시 서연이 기다리는 집으로. 그 경로는 지도에 표시되지 않았지만 그의 하루는 정해진 궤도처럼 반복되고 있었다. 차 안에선 음악도 틀지 않았다. 소리는 방해가 됐다. 지나가는 풍경 속 어디에도 정답은 없었다. 그는 그저 움직이는 중이었다. 무엇도 결정하지 않은 채, 누구도 놓지 않은 채. 오피스텔에 도착하자 미라가 커튼을 젖히며 맞았다. 오늘도 오네요. 왜 오면 안 돼? 아니요. 그냥 이제 익숙해서요. 정우는 소파에 앉았고 미라는 조용히 옆에 앉았다. 요즘은 어때? 어떤 쪽이요? 회사 아니면 아내? 그 말에 정우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그냥 너. 미라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버티는 중이죠. 사장님도 그렇잖아요. 그 말은 농담 같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다. 둘 사이에 놓인 유리잔보다 말하지 않은 진심이 더 투명했다. 서연은 오늘도 평소처럼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시장에 들렀다. 돌아오는 길, 집 앞 골목에서 이웃과 마주쳤다. 요즘은 정우 씨 얼굴이 안 보이네요. 출장이 잦아서요. 짧은 대답 뒤 그녀는 빠르게 몸을 돌렸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정적이 맞이했다. 정우가 머문 흔적은 남아 있었지만 그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식탁엔 두 사람이 아닌 늘 한 사람분의 밥상이 차려졌고 아이의 그림만 벽에 새로 걸렸다. 서연은 문득 손을 들어 결혼 반지를 만졌다. 빼고 싶지도 끼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손에 남은 그 자국이 지워질까봐 두려웠다. 밤이 되면 정우는 다시 돌아왔다. 서연은 말없이 현관문을 열었고 정우는 그 침묵에 익숙한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 자. 응. 밥은 됐어. 두 사람의 대화는 오래된 메트로놈처럼 한치의 어긋남 없이 반복됐다. 그리고 다음 날 정우는 다시 오피스텔로 향했다. 미라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커튼도 열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정우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말했다. 사장님은 나 사랑해요. 지금 왜 그걸 묻지? 문득 생각나서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라는 웃었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날 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고 미라는 창가에 홀로 앉아 등을 돌린 채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흘러들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서연은 그 시각 아이의 발을 덮어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는 울 수도 없었다. 시간은 멈춘 듯 흐르고 있었고 그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아내의 자리에 남아 있었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정우는 두 집을 오갔다. 서연은 여전히 묻지 않았고 미라는 여전히 기다렸다. 세 사람은 같은 하루를 다른 곳에서 각자의 감정으로 반복했다. 그 관계를 끝낼 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 중 누구도 아니었다. 끝을 말하지 않는 관계는 그 자체로 영원히 지속될 수 없지만 지금은 누구도 그 침묵을 깰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시간은 그들 안에서 멈춰 있었다. 흘러가면서도 아무것도 지나가지 않는 듯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